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싹 물러갑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은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80칼로리,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2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두 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두 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두세 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 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두세 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2-3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두 번, 세 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 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맛있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